제목 재혼 후 3년 짐을 싸며 마주한 3년의 무게. 안녕하세요, 막사 가족 여러분. 제니입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인연이 닿았네요.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집이, 또 누군가에게는 시린 겨울바람 같은 곳이 가정이라고 하죠. 특히 인생의 중반을 넘어 다시 선택한 재혼이라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험난하고 가파른 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사별 후 찾아온 두 번째 사랑이 왜 지독한 아픔이 되었는지 정혜 씨의 목소리를 통해 그 깊은 속사정을 들어보려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안녕하신지 스스로에게 물으며 들어주세요. 캄캄한 방 안에서 낡은 가방 하나를 펼쳤습니다. 3년 전 설레는 마음으로 이 집에 들어올 때 챙겨왔던 바로 그 가방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가방을 다시 여는 날이 이렇게 빨리 그리고 이렇게 차갑게 찾아올 줄은요. 방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고요합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오늘따라 왜 이리도 낯설고 무섭게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한때는 저 소리가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자는 게 무서워 누군가의 숨소리가 그리워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저 소리는 저를 밀어내는 거대한 장벽 같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옷가지들을 꺼내는데 손끝이 바르르 떨립니다. 이 옷은 그와 처음 여행 갈 때 입었던 원피스네요. 그때 그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 불러주었습니다. 그 달콤했던 고백들이 지금은 가슴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정말 행복해지고 싶었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저녁이면 나란히 앉아 과일을 깎아 먹고 오늘 하루는 어땠냐고 묻는 그런 소소한 일상 말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지금 도둑처럼 숨어 내 짐을 챙기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어디서부터 꼬이기 시작한 걸까요? 가방 속에 옷을 차곡차곡 넣으며 지난 3년의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봅니다. 눈물이 툭 떨어져 옷깃을 적시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습니다. 그가 깨어나면 또다시 지독한 말싸움이 시작될 테니까요. 당신이 잘한 게 뭐가 있느냐는 그 차가운 눈빛을 저는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라고 믿었던 이 집에서 저는 이제 마지막 짐을 싸고 있습니다. 비참함보다는 오히려 허탈함이 앞섭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두었던 그 수많은 문제들이 이제는 거대한 해일이 되어 저를 덮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정희입니다. 올해로 58이 되었지요. 남들은 이제 손주 재롱 보며 편안히 쉴 나이라고들 하지만 저는 지금 제 인생의 가장 큰 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마지막 사랑, 제 남편 영석 씨와의 삶을 말입니다. 시간을 되돌려 5년 전으로 가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10년 넘게 홀로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억척스럽게 살았지요. 시장 한 구석에서 식당 일을 하며 손등에 기름 튀는 줄도 모르고 일만 했습니다. 오로지 자식들 공부시키고 남부럽지 않게 시집장가 보내는 것만이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드디어 막내까지 제짝 찾아보내고 나니 세상에 저 혼자 덜렁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전에는 몰랐던 적막함이 집안 구석구석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TV 소리를 크게 키워봐도 전화기만 만지작거려봐도 가슴 한구석에 뚫린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밥을 먹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내뱉은 말이 한마디도 없다는 사실을요. 그 공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마음이 병들 것 같아 용기를 내어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간 등산 모임에서 영석 씨를 만났습니다. 영석 씨는 처음부터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뒤에서 일행들을 챙기는 사람이었죠. 무릎이 좋지 않아 산행이 힘들었던 저에게 그는 아무 말 없이 지팡이를 건넸습니다. 천천히 가요, 정희 씨. 내가 뒤에서 지켜줄 테니까 걱정 마요. 그 한마디가 왜 그리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혼자 버티느라 굳은 살이 박인 제 마음을 그는 단숨에 녹여버렸습니다. 정상에 올라 따뜻한 보온병에 담아온 생강차를 건네줄 때 그 투박한 손길에서 저는 잃어버렸던 온기를 느꼈습니다. 사별 후 10년 동안 제 손을 잡아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아주었을 때 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싶었습니다. 영석 씨는 참 다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잘 잤느냐는 안부 문자를 보내주고 비가 오는 날이면 집 앞으로 우산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 제 생각이 난다며 보따리 가득 음식을 싸오기도 했지요. 저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사랑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 남은 인생을 맡겨도 되겠구나. 내 차가운 손을 끝까지 잡아주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영석 씨와 만남이 깊어질수록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차올랐습니다. 더 이상 혼자 밥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밤에 아플 때 약봉지를 챙겨줄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세상 무엇보다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자식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엄마도 곁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자식들의 반응은 제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엄마, 지금 나이가 몇인데 재혼이야? 그냥 연애만 하면 안 돼? 큰아들의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딸아이도 옆에서 거들었지요. 엄마,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그 아저씨를 뭘 믿고 합쳐? 재산 문제는 어떡하고 나중에 병이라도 나면 누가 책임져? 자식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모두 현실적이고 차가운 계산뿐이었습니다. 제 외로움이나 제 마음의 허기는 그들에게 고려 대상이 아니었나 봅니다.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너희들 다 키우고 출가시킬 때까지 내 인생은 없었다. 나도 이제 사람답게 살고 싶어. 제가 처음으로 자식들에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식들은 돈 문제를 가장 걱정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일궈놓은 그 작은 아파트며 얼마 안 되는 연금이 그 남자에게 넘어갈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제 눈에는 너무나도 비참하게 보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엄마로 보는 거니 아니면 관리해야 할 재산으로 보는 거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석 씨는 그런 저를 다독였습니다. 정희 씨, 아이들 마음 이해해요. 우리가 보란 듯이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돼요. 서류상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우리 합쳐서 서로 의지하며 삽시다. 그의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자식들의 모진 말보다 100배는 더 힘이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 딱 한 번만 나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식들과의 연락도 뜸해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영석 씨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축복받지 못한,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했던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다는 것을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면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50이 넘은 나이에도 해당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제 앞에 펼쳐진 장밋빛 인생 이막만을 상상하며 지옥으로 가는 문을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영석 씨의 집으로 들어간 첫날을 기억합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채광이 좋고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위해 새 이불을 준비해 두었고 화장대 위에는 제가 평소 좋아하던 꽃바구니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정희 씨. 고생 많았지? 이제 여기서 나랑 편히 쉽시다. 그가 건넨 따뜻한 포옹에 저는 그동안 쌓인 모든 시름이 다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침이면 그가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리는 향기에 잠에서 깼습니다. 둘이 나란히 앉아 토스트를 먹으며 오늘 날씨를 이야기하고 어느 산으로 산책을 갈지 의논하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남들은 늦바람이 무섭다고 비웃었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청춘의 연애보다 뜨겁고 달콤했습니다. 영석 씨는 제 취향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집안 가구 배치를 제가 원하는 대로 바꾸게 해 주었고, 제가 좋아하는 화초들을 베란다 가득 채우는 것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살림하는 재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시장에 가도 그가 좋아하는 생선 한 토막을 더 사게 되고 그의 와이셔츠를 정성껏 다리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리고 옷을 정리한다는 것이 이렇게 큰 행복일 수 있다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정희야, 너 재혼하고 나서 얼굴이 몰라보게 좋아졌다. 그 집 아저씨가 그렇게 잘해준다며? 친구들의 칭찬을 들을 때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여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자식들도 가끔 찾아와 변한 제 표정을 보며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영석 씨가 제 인생의 구원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저녁이면 근처 공원을 손잡고 걸었습니다. 영석 씨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봐도 부끄러운 기색 없이 제 손을 꼭 쥐어주었지요.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오다니 하늘이 나에게 주는 보상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더 나이가 들면 시골에 작은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며 살자는 약속도 나누었습니다. 그의 다정함은 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올 때면 멀리까지 마중을 나오고 가끔은 꽃 한 송이를 사들고 와 제 머리맡에 놓아주곤 했습니다. 저는 그가 보여주는 그 겉모습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의 내면에 어떤 어둠이 있는지, 그가 과거에서 어떤 짐을 끌고 왔는지 전혀 살피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조금씩, 정말 조금씩 집안의 공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건네던 커피 향 대신 차가운 침묵이 흐르는 날이 늘어갔고 다정했던 손길은 점차 무관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행복의 절정에서 내려다본 낭떠러지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웠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물만 마시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평화가 깨지기 시작한 건 아주 사소한 생활비 문제부터였습니다. 처음 합칠 때 영석 씨는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정희 씨, 당신이 가진 돈은 당신 노후를 위해 잘 챙겨둬요. 생활비는 내가 넉넉히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말에 저는 참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림을 합치고 나니 그의 말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첫 달에는 약속한 돈을 주더니 2달, 3달이 지나면서 날짜가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석 씨, 이번 달 생활비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무슨 일 있어요? 조심스럽게 묻는 제 말에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정희 씨, 우리가 뭐 남이야? 당신 가진 돈도 좀 쓰고 그러는 거지. 날짜 하루 이틀 늦는 걸로 그렇게 정색을 해야겠어? 그의 말투는 예전의 다정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마치 제가 돈만 밝히는 여자라도 된 양, 저를 몰아붙이는 그 눈빛에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먹고 사는 건데 내가 좀 쓰면 어때? 나중에 채워주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1달, 2달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생활비 줄 돈은 없다면서 그는 주말마다 어디론가 외출을 했습니다. 어디 가느냐고 물어도 친구 만나러 간다며 얼버무리기 일쑤였지요. 집안의 공기는 서서히 차가워졌습니다. 예전처럼 나란히 앉아 과일을 먹는 시간도 줄어들었고 그는 거실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장을 보러 가는데 지갑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더라고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에게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영석 씨, 나 이번 달에 내 돈으로 생활비 다 썼어요. 이제 장볼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죠? 그는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5만 원권 한 장을 식탁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이걸로 대충 해먹어.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당신 너무 헤프게 쓰는 거 아냐? 그 5만 원권 한 장이 제 자존심을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헤프게 쓰다니요. 그의 아침 저녁 챙기고 깨끗하게 다린옷 입히고 이 집 구석구석을 닦느라 제 관절이 다 닳도록 일했는데 그는 제가 하는 이 모든 노력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돈을 주면서 생색을 내는 그의 모습에서 저는 우리가 진정한 부부가 아니라 고용인과 고용주 관계가 된 것 같은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면서 주식이 떨어졌다면서 힘들어하던 사람이 정작 자기 옷을 사고 골프 치러 나가는 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그의 핸드폰에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제 손은 이미 핸드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차마 믿기 힘든 숫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영석 씨가 전처가 낳은 아들에게 수백만 원을 송금했다는 은행 알림이었습니다. 가슴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가 없어서 제 돈을 쓰게 만들고 5만 원 한 장에 인색하던 사람이 아들에게는 그런 큰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내고 있었다니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통장 명세서를 찾아보았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통장에는 더 기가 막힌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전처의 이름으로
또 전처 자식들의 이름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기 시작한 이후로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말입니다. 심지어 전처의 제사 비용이며 전처 친정 식구들의 경조사비까지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살면서도 여전히 전처의 가족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저 이 집의 살림을 맡아주고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공짜 파출부나 다름없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고 영석 씨가 나왔습니다. 저는 통장을 든 채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우리 생활비는 아깝다면서 어떻게나 몰래 이런 돈들을 계속 보낼 수 있어요? 제 물음에 영석 씨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 지금 남의 서랍 뒤진 거야? 참 무서운 여자네. 내 돈 내가 내 자식 주는데 당신이 왜 참견이야? 걔들이 내 자식이지 남이야? 당신도 전처만큼 살림 알뜰하게 해봐. 내가 돈 안 아끼나. 당신은 맨날 돈 소리만 하니까 내가 정이 떨어지는 거야. 그의 입에서 나온 전처라는 이름은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죽은 사람과 비교당하며 제가 한 모든 희생이 돈 밝히는 여자의 욕심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자신의 행동은 정당한 부성애고 제 권리는 이기심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가 믿었던 사랑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그 지독한 진실을 마주하며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 고통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석 씨는 더 이상 다정한 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비밀을 들켰다는 당혹감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내 통장 훔쳐본 건 범죄야. 알아?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와서 남편 뒷조사를 해? 그의 눈빛은 예전에 그 부드러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가슴을 쳤습니다. 영석 씨, 내가 뒷조사를 한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속인 거잖아요. 우리는 부부잖아요. 생활비가 모자라다고 할 때마다 내가 내 노후 자금 깨서 채워 넣었는데 당신은 그 뒤에서 전처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최소한 나한테 미안하다고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절규에도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미안? 뭐가 미안해? 내 돈 내가 쓰는데 당신이 보태준 거 있어? 당신은 그냥 이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말이 너무 많아. 싫으면 나가든가. 누가 붙잡는 줄 알아? 그의 입에서 나온 나가라는 말은 제가 평생 들어본 말 중 가장 차가웠습니다. 얹혀 사는 주제라니요. 제가 이 집에서 보낸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릎이 아픈데도 그의 건강을 생각해서 매일 산에 오르고 그의 자식들이 오면 한 상 가득 전을 부치고 고기를 구워 바쳤던 제 정성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저를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노후를 편안하게 해줄 무료 간병인이자 가사 도우미로 생각했던 겁니다. 한번 터진 말문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는 제가 시장에서 사온 반찬이며 제가 입고 있는 옷까지 하나하나까지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비싼 걸 샀어? 당신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거야? 그럴 거면 그냥 당신 집으로 돌아가서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우리는 근본부터가 안 맞는 것 같아. 독서를 내뱉는 그의 얼굴은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거실 소파에서 웅크린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증오스러웠습니다. 나를 속이고 멸시하면서도 저렇게 잠이 잘 올까? 사랑이라는 환상이 깨진 자리에는 돈과 자식이라는 날 것의 현실만이 흉측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제 자식들에게는 엄마 잘 지낸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제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돈 문제보다 더 잔인한 비교였습니다. 영석 씨는 싸움만 하면 전처의 이름을 소환했습니다. 우리 애들 엄마는 말이야, 내가 돈을 조금만 가져다 줘도 고맙다고 절을 했어. 당신처럼 이렇게 사사건건 따지지 않았다고. 그는 마치 전처를 성녀라도 되는 양받들어 모셨습니다. 살림살이 하나를 해도 그의 타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이 조금만 짜도 전처는 간을 기가 막히게 맞췄다느니, 집안 청소가 조금만 미진해도 전처는 머리카락 한 올 안 보이게 살았다느니, 저는 살아있는 사람인데 이미 세상을 떠난 완벽한 망령과 싸워야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결코 그 죽은 여자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큰맘 먹고 커튼을 화사한 노란색으로 바꿨습니다. 집안 분위기를 좀 바꿔보면 제 우울한 마음도 나아질까 싶어서요. 그런데 집에 돌아온 그는 커튼을 보자마자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게 뭐야? 촌스럽게 노란색이 뭐야? 우리 애들 엄마는 은은한 베이지색을 좋아했어. 당신은 어쩜 이렇게 안목이 천박해? 당장 떼어내. 저는 커튼을 붙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 집 구석구석에는 여전히 전처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버리지 못한 낡은 그릇들, 장롱 속 깊이 숨겨진 전처의 옷가지들. 저는 그 흔적들을 지우기 위해 애썼지만 영석 씨는 오히려 그 흔적들을 성역처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성역을 관리해주는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당신, 그렇게 전처가 좋으면 왜 나랑 합치자고 했어? 그냥 혼자서 그 사람 그리워하며 살지 그랬어. 제 외침에 그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 살려니까, 적적하고 밥해줄 사람도 없으니까 그랬지. 당신이 좀 다정한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전처 발가락만도 못하네. 그 모욕적인 언사는 제 남은 자존감을 바닥까지 끌어내렸습니다. 비교는 영혼을 갉아먹는 독약입니다.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싫어졌습니다. 내가 그 여자보다 못생겨서 이런 대접을 받나? 내가 살림을 못해서 무시당하나? 끊임없이 스스로를 검열하고 자책하게 되더군요. 그럴수록 저는 더 위축되었고 그는 그런 저를 비웃으며 더 강하게 휘둘렀습니다. 죽은 사람과 싸우는 일은 승산 없는 전쟁입니다. 그 사람은 영석 씨의 기억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모습으로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리고 방을 깨끗이 닦아도 저는 늘 모자라고 부족한 2등 아내였습니다. 그 지독한 열등감의 감옥에서 저는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마지막 사랑이었나? 이게 내가 자식들을 버리고 선택한 행복의 대가였나? 심장이 썩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도 밖으로는 웃어야 했습니다. 자식들이 전화해서 엄마 잘 지내냐고 물을 때마다 제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그 수많은 말들을 억지로 집어삼켰습니다. 엄마 잘 있지.
영석 씨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너희 걱정 말고 너희나 잘 살아. 거짓말을 내뱉고 전화를 끊으면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한참을 멍하니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사실대로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을 내 고집대로 밀어붙였는데 이제 와서 나 너무 불행하다. 나 사람 대접 못 받고 산다. 그 말을 어떻게 제 입으로 하겠습니까? 엄마,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그 소리를 들을까봐 무서웠던 게 아니라 자식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아 그게 더 두려웠습니다. 동네 친구들을 만나도 제 입은 굳게 닫혔습니다. 다들 자식 자랑, 남편 자랑에 여념이 없는데 저는 그 틈에서 어색하게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정희 너는 좋겠다. 남편이 그렇게 다정해서.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말들이 제 가슴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박혔습니다. 속은 골마 터져 진물이 나는데 겉으로는 화려한 꽃인 척 연기하는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모릅니다. 영석 씨는 그런 제 마음을 이용했습니다. 당신 애들한테 내 흉보기만 해봐. 그때는 정말 가만 안 둬. 그는 제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애처가인 척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도 현관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 차가운 남남으로 변했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내 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생각. 그 고립감이 저를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밤마다 혼자 부엌에 앉아 소주 한 잔을 들이켜며 견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때 그 다정했던 손길은 다 가짜였을까? 수만 번 자책해봐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새벽 공기뿐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비밀을 품고 산다는 건 서서히 숨이 막혀오는 무덤 속에 갇히는 것과 같았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재혼 후 처음으로 맞는 큰 명절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영석 씨의 자식들에게 점수도 따고 정말 한 가족이 되고 싶다는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손가락 끝이 저렸지만 정성껏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습니다. 하지만 영석 씨의 자식들이 들이닥치는 순간 제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거실에 모여 앉아 자기들끼리 옛날 이야기를 꽃피웠습니다. 엄마 살아있을 때는 이랬는데 아빠 그때 기억나? 그들의 대화 속에 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주방에서 끊임없이 음식을 날라야 하는 이름 없는 일꾼에 불과했습니다. 영석 씨도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오자 저를 챙기기는커녕 오히려 더 엄하게 저를 부렸습니다. 이봐, 정희 씨. 애들 과일 좀 더 깎아와. 국이 식었잖아. 다시 좀 데워오지 않고 뭐해? 자식들 앞에서 권위를 세우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제가 그들의 엄마가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주고 싶은 건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식사 시간은 더 고역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처가 좋아하던 음식, 전처와의 추억을 안주 삼아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식탁 끝에 간신히 엉덩이를 걸치고 앉아 꾸역꾸역 밥을 입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 하나 저에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음식이 맛있다며 건네는 칭찬 한마디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서는데 영석 씨의 큰아들이 툭 내뱉더군요. 아줌마, 우리 엄마가 쓰던 그릇들은 함부로 쓰지 마세요.
그거 다 엄마 유품이나 다름없는 건데 함부로 굴리시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좀 그렇네요. 그 말에 제 손에 들려있던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제 마음도 함께 박살이 났습니다. 영석 씨는 깨진 그릇 조각을 보며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심 좀 하지.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애들 앞에서 망신 주는 거야 뭐야? 사과 한마디 못 들은 채 저는 쪼그려 앉아 그릇 조각을 주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피가 맺혔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북적거리는 집안에서 저는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제가 들어갈 자리는 처음부터 단 한 뼘도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명절이 끝나고 자식들이 돌아간 뒤 폭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엉망이 된 집안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과연 가족일까?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일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영석 씨에게는 편리한 도구였고 그의 자식들에게는 아버지의 돈을 축내는 불청객일 뿐이었다는 사실을요. 그 서늘한 자각이 제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몸은 마음보다 먼저 신호를 보낸다고 하죠. 명절 내내 쌓인 스트레스와 서러움이 결국 사달이 났습니다. 어느 날 밤 자다가 숨이 턱 막히면서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영석 씨를 간신히 흔들어 깨웠습니다. 영석 씨, 나 너무 아파요. 숨이 안 쉬어져요. 제 가느다란 목소리에 그는 귀찮다는 듯 눈을 떴습니다. 아니, 사람 자는데 왜 이래? 체한 거 아니야? 내일 아침에 병원 가봐. 그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등을 돌려 누웠습니다. 그 차가운 뒷모습을 보며 저는 죽음의 공포보다 더 큰 절망을 느꼈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데도 그는 잠결에 투덜거리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실려간 병실에서 저는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의사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응급 처치를 받고 중환자실을 거쳐 일반 병실로 옮겨졌지만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가 되어서야 영석 씨가 나타났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은커녕 그는 오자마자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정희 씨, 나 오늘 저녁에 집에 가봐야 해. 오늘이 우리 전처 제삿날인 거 알잖아. 애들도 다 모이기로 했고 내가 제사는 지내야지. 당신은 병원에 간호사들 많으니까 혼자 좀 있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내가 죽다 살아나 병실에 누워 있는데 죽은 전처의 제사가 더 중요하다며 가봐야 한다는 그 남자. 영석 씨, 나 지금 혼자 화장실도 못 가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 곁에 있어주면 안 돼요? 제 애원에도 그는 단호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제사 지내러 오는데 내가 어떻게 빠져? 당신 참 이기적이네. 죽은 사람 제사까지 질투하는 거야? 그는 그대로 병실 문을 나갔습니다. 멀어져가는 그의 발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짓밟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텅 빈 병실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옆 침대 환자의 남편이 아내의 발을 주물러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저에게는 왜 이토록 가질 수 없는 기적처럼 느껴지는지 저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이게 내가 선택한 두 번째 사랑의 민낯이었습니다.
병실에서 보낸 사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영석 씨는 그 뒤로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제사는 잘 지냈는지, 밥은 먹었는지 묻는 문자 하나 없었지요. 저는 혼자서 링거대를 끌고 화장실을 가고 식어버린 병원 밥을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그 시간을 견디며 저는 비로소 차갑고 명확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재혼이라는 것, 특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로움만으로 선택한 재혼은 결코 구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요. 저는 영석 씨에게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소모품이었습니다. 그의 과거와 자식들, 심지어 죽은 전처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저는 영원히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한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각자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거래를 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집안일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고 저는 제 외로움을 달래줄 그림자가 필요했던 거지요. 하지만 그 거래의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저는 제 자존감을 팔아치웠고 제 자식들과의 관계를 희생했으며 결국은 제 건강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이제야 보였습니다. 영석 씨가 왜 그렇게 전처와 저를 비교했는지 말입니다. 그는 저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상적인 아내라는 틀에 저를 끼워 맞추려 했던 겁니다. 그 틀에 맞지 않으면 화를 내고 멸시하며 제가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정서적 학대였다는 것을 병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누구도 나를 대신에 아파해 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대신에 살아주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애를 썼던 걸까요? 자식들에게 당당하지 못한 엄마가 되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그 마지막 사랑은 결국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참했지만 오히려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사실이 저를 자유롭게 만들었으니까요. 퇴원하는 날, 저는 영석 씨에게 데리러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집에 들어갈 때는 둘이었지만 나올 때는 반드시 혼자가 되겠다고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곁에서 늙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서 외로운 게 10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인생의 쓴맛을 다 본 후에야 얻은 이 비싼 통찰이 제 남은 인생의 나침반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집은 예전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한편에는 영석 씨가 먹다 남긴 술상과 전처 제사를 지내고 남은 음식 찌꺼기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태어난 것도 모르는지 방 안에서 깊은 잠에 빠져 코를 골고 있더군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 한 조각마저 바스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서 장갑을 꼈습니다. 그가 어질러 놓은 것들을 치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온 그릇들, 제가 들여놓은 작은 소품들을 하나하나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정리해보니 제 손때가 묻은 것들이 꽤 많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가져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집의 공기가 묻은 것은 무엇 하나 제 새로운 삶에 들여놓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처음 올 때 들고 왔던 그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 몇 벌과 제 개인 서류들,
그리고 10년 넘게 억척스럽게 모아온 제 통장을 챙겼습니다. 가방 지퍼를 닫는 순간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 보잘것없는 가방 하나 지키려고 그 수모를 견뎠나 싶어 허탈한 웃음이 났습니다. 영석 씨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짐 가방을 든 저를 보더니 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이구, 또 쇼하네. 당신이 그 가방 들고 나가서 갈 때나 있는 줄 알아? 자식들한테 창피해서 말도 못할 거면서 적당히 하고 들어와서 밥이나 해.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저를 무시하고 조종하려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꽉 쥐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영석 씨, 저 갈 데 많아요. 내 집도 있고, 내 돈도 있고, 무엇보다 나를 기다리는 내 인생이 있어요. 당신은 평생 그 전처 망령이랑 당신 돈만 바라는 자식들이랑 여기서 늙어가세요. 나는 이제 이 지옥 같은 비교에서 은퇴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생 중 가장 맑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영석 씨는 당황한 듯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너 나가면 혼인신고 안 해준 거 후회할 줄 알아. 그의 마지막 협박은 가소롭기까지 했습니다. 혼인신고. 그게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당신이 나를 가둬둘 족쇄였네요. 안 해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아주 깨끗하게 떠날 수 있게 됐으니까. 저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그의 고함과 욕설을 뒤로하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구속에서 풀려나는 죄수처럼 가벼웠습니다. 아파트 입구를 나서자 시린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너무나도 차가웠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달콤한 공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대체품도 이방인도 아닌 오로지 정이라는 이름의 나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다시 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비워두어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코끝에 닿는 익숙한 냄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 이제야 살 것 같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 죽은 이와 비교당하지 않아도 되는 나의 성전.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 바닥에 대자로 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살기로 했어. 자세한 건 묻지 마라. 그냥 엄마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내린 결정이야. 자식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제 단호한 목소리에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아이는 울먹이며 말하더군요. 엄마 고생했어. 이제 진짜 엄마를 위해서만 살아. 그 한마디에 3년 동안 얼어붙었던 가슴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이제 제 일상은 아주 단순하고 평화롭습니다. 아침이면 먹고 싶은 음식을 정성껏 차려 나를 위해 대접합니다. 간이 짜든 싱겁든 트집 잡는 사람도 없고 전처의 음식과 비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제 입맛에 맞는 저만을 위한 따뜻한 한 끼를 즐깁니다. 식사 후에는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화초를 돌봅니다. 베란다의 화초들이 제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가끔은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기도 하고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정희 씨, 요즘 왜 이렇게 편안해 보여?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합니다.
나 자신이랑 연애 중이거든요. 사랑을 구걸하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아껴주는 법을 이제야 배우고 있다고 말입니다. 밤이면 일기를 씁니다. 그날 제 마음이 어땠는지, 내일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지 기록합니다. 혼자 자는 밤이 무서워 재혼을 선택했지만 이제는 압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는 고독이 혼자 있는 외로움보다 수만 배는 더 위험하다는 것을요. 고요한 밤의 공기가 이제는 저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지친 영혼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줍니다. 물론 가끔은 쓸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쓸쓸함은 제가 스스로 선택한 자유의 대가이기에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살기 위해 나를 죽였던 시간들을 보상이라도 하듯 저는 매일매일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이막은 이제야 진짜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은 없어도 은은한 달빛 아래서 나를 발견해가는 이 시간이 참으로 소중하고 귀합니다. 정혜 씨의 사연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아마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지는 분들도 계실 테고 내 이야기 같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중년의 재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각자가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과 그 세월이 낳은 자식들, 그리고 차마 지우지 못한 과거의 기억들이 한데 엉키는 거대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로움이 두려워 성급하게 곁을 내어주곤 합니다. 나를 지켜줄 울타리가 필요해서, 혼자 밥 먹는 게 서러워서,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길 갈망하며 서둘러 누군가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정혜 씨의 사례에서 보았듯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의 결합은 울타리가 아니라 창살이 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고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랑은 사랑의 탈을 쓴 영혼의 폭력일 뿐입니다. 중년의 사랑은 뜨거운 불꽃보다 잔잔한 호수 같아야 합니다. 서로의 상처를 들쑤시는 게 아니라 그 상처에 연고를 발라줄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내 자식과 내 재산만 소중히 여기는 이기심으로는 결코 진정한 동반자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상대방이 나를 대체품으로 여기는지 아니면 동반자로 여기는지 냉철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남편이 되기 전에 나는 나로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겠습니까? 정혜 씨가 가방을 들고 당당히 문을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비로소 자신을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홀로 서기가 두려워 지옥 같은 관계를 견디고 계신다면 부디 용기를 내어 그 가방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누군가의 그림자로, 누군가의 비교 대상으로 낭비하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마지막 사랑이라는 환상에 매몰되지 마세요. 진정한 마지막 사랑은 어쩌면 평생 고생한 나 자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제 정혜 씨는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창가에 내리쬐는 햇살 아래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며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하루를 설계합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외로워 보이나요? 아니요. 제 눈에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빛나 보입니다. 스스로의 삶을 되찾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고고한 평온함이 여러분 모두의 삶에도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니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갈림길에 서 있는 당신에게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 걷는 길이 조금은 쓸쓸할지라도 나를 잃고 걷는 길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행복한 길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안녕하신가요? 그 물음에 환한 미소로 답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저 제니가 곁에서 늘 응원하겠습니다.